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순환 과정은 이제 국제경제학이죠. 국제경제학. 그래서 우리가 미시, 거시, 경제학에 묶어서 미거시가 진행이 되고 국제경제학을 따로 떼서 국제경제학까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죠, 호흡이.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국제경제학을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순환, 일순환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는 제 형편상 예비순환하고 일순환을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이 생략됐는데 자, 이 순환 과정은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한 번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제경제학을 요 순환 과정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쭉 진행된 걸 보면은 처음에 예비순환의 예비순환으로 경제 원론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했고,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이제 경제학에서 미시, 거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 사정에서 못했고요. 요번에 이제 국제경제학 2순환, 예비순환, 일순환 합쳐서 하고 여기 바로 이어서 이제 경제학 2순환. 그러니까 우리 일순환 과정은 그 이론을 완전히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비순환, 그 다음에 이제 일순환에서 이론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론 정리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과정에서는 이순환에서는 기출문제 정복입니다. 정복한단 말이에요. 좀 전투적으로. 기출문제가 첫 해에 우리가 이론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첫 해에 이론 정리한 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심화, 난이도, 출제 범위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를 수업 시작하고서 공부 시작하고 1차 연도에 이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이론 정리했죠. 그 다음에 전 과목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해서 야, 이게 여기까지구나. 근데 강사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출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론을 끌어왔겠죠, 여기. 특히 이제 우리는 예비순환의 예비, 선과정으로서 경제 원론 수준의 강의를 했단 말이야. 이 경제학이 참 길고 지루하고 힘들죠. 경제 원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거시 강론. 근데 분량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구분돼서 되죠. 가는데. 그러니까 교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말이죠. 분량이 많고 살펴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지만 여기까지 들었다면 세 번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돼? 기출문제 접근해야 되죠. 기출문제에 한 몇 퍼센트 접근할 수 풀면 적절할까요? 80% 어렵습니다. 한 60% 내지 70% 내가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또 약간의 문제 자체가 그냥 이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묻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고 약간의 응용적인 문제가 가입되어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을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데는 약간의 적응력이 필요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 내공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80%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요. 한 60, 70 하면 잘 바람직한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뭐냐면 출제 범위와 그렇죠? 난이도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 범위는 충분히 포괄했겠죠. 다. 기출문제 출제되는 것은 이론에서 하여튼 강사들이 다 마무리해서 기출문제 출제 범위까지는 다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그런데 난이도는 이 과정에서 100% 다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응용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문제 그렇죠? 종합해진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미시거시가 엮여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부하면서 이건 이제 2차 연도에 채워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해년도 요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일순환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론 정리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여름에 땡볕 장마철 7월 달에 시작하게 됐는데 요거 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이순환 요게 올해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경제학에 그저 전모를 파악하겠다. 뭘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로드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난 7급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파악을 해봐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그냥 무턱대고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모를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2차년도에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차년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히. 빠르면 2차년도에도 가능하겠죠. 전공자라면. 전공자라면 일선에서 하고 2차년도에 플러스 알파 해서 합격할 수도 있다. 이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자, 이순환에서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에 외교원이나 5국공채에서 기출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 마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제경제학은 아쉽게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 한 번으로. 근데 이 한 번으로 해도 그 중요한 얘기는 전부 포괄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정할 때는 초수생이나 비전공자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 책으로 오십시다. 그래서 국제경제학 교재가 우리가 텍스트로 삼는 교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교재가 있죠. 이 교재, 김인준 교수님, 이영석 교수님 이 교재가 있고 또 김인준 교수님, 김신행 교수님 책이 있어요. 김신행, 김태희 교수님 책이 있는데 두 책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김신행 교수님 책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포괄 범위 난이도도 이 김인준 교수님 책에 비해서는 그렇죠. 포괄 범위도 작고 난이도 쉽게 이렇게 다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경제학이 5국공채 일행직하고 우리가 외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국공채 재경직이 있잖아요. 교재를 보면 재경직 준비하기 위해서는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해요. 김인준 교수님 책. 근데 우린 여기도 저는 교재를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잡고 그러면 내용이 그죠 설명 내용이 요게 좀 심도 있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교재로 삼되 그 대신 어때? 요 김인진 교수님 책에서 스킵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또 난이도에서도 약간 조정을 하고 해서 김인진 교수님 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김인진 교수님 책이 어려워요. 읽기가 어려워.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내용을 설명해서 좀 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말이요. 780페이지, 800페이지인데 우리 이중우 교수님 미시책이나 이런 정도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려면 이게 아마 한 1.5배 정도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김진 교수님 책이 좀 접근하기가 처음 하는 분들이 쉽진 않으나 우리 강의에서 풀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김민준 교수님 교재가 8판입니다. 8판 교재 나온 거고 작년이 나왔나? 개정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전 7판 교재하고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일부 무역이론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7판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것도 벌써 한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죠? 8판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책이 보게 되면, 해설 보게 되면 1985년도 출간된 책이요. 그게 이게 몇 년이야, 지금? 40년 된 책입니다. 김진 교수님 40년 된 책입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뭐 세미나 이렇게 스터디 할 때 가서 뵌 적이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보게 되면 우리 기본서라는 것이, 그렇죠. 40년 됐어요. 미시도. 그럼 40년 됐어요. 고시도 마찬가지. 정우찬 교수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이 어떻게 될까? 그 젊으신 교수님이 책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쓴 책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개정판을 내고 하게 되니까, 그렇죠. 흐름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차례를 보자고요. 일부가 국제 수지론이에요. 그러면 대개 국제경제 우리 이게 보면 국제 수지론하고 무역론이잖아요. 일부가 수지론이고 2부가 국제 무역론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경제학과나 이렇게 볼 때 보통 책이 보통 국제경제학 할 때 무역론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순서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대로 무역론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2부 무역론부터 먼저 할 건데 무역론이 5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국제수지 앞에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역론 우리 교재를 제목을 한번 쭉 보게 되면 5편이 무역이론. 요건 말 그대로 무역이론이에요. 크게 보면 무역이론하고 정책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무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론은 어떻게 해서 무역이 발생하느냐? 자유무역하면 뭐가 좋으냐? 완벽하게 자유무역한다는 전제하에서 무역 발생 원인, 무역에 따른 이익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 이래요. 14장 무역이론이 4개 챕터로 구성이 돼요. 14장이 순수교환 모형. 제목만 하고 지나갑시다. 15장이 리카도 모형. 16장이 특정 요소 모형. 17장이 핵쇼 올인 모형 그래요. 그래서 무역 이론으로 보게 되면 순수교환 모형, 리카도 모형, 핵쇼 올인 모형,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요소 모형.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정 요소 모형. 근데 우리 교수님 책에서는 순수 교환 모형이 14장 되고요. 리카도 15, 16, 1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기본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강의 순서도 순수 교환 모형, 리카도 모형, 핵쇼 올인 모형,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 순서 바꿔도 좋은데 근데 우린 여기 연계성이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면서 무역이론, 자유무역하면 뭐가 좋을까? 무역 발생 원인은 뭘까? 4개 이론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거 가장 단순한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단순 모형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 단순 모형,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렇게 현실화되고 확장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순수 교환, 리카드, 핵쇼올인,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요소. 이론이 돼요. 그래서 여기 5편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이론 계속 더 보게 되면 18장이 새로운 무역이론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무역이론. 요거는 이제 기존의 무역이론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이론적인 것이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이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뭐예요? 그렇죠. IBM 같은 거. 한국, 코리아 IBM은 본사는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경영활동이죠. GM대우. 자, 이런 것들이 그 다국적 기업을 포함시켜서 무역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6편이 무역 정책입니다.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 개방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무역 정책은 뭐냐? 보호무역이에요. 자유무역. 무역 이론에서 자유무역 하에서 얘기 분석이라면 보호무역이에요. 우리 쌀시장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죠. 쌀시장 자유무역하게 되면 국내 생산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것이 6편의 무역 정책입니다. 여기가 이제 20장 관세, 21장 비관세. 보호하는데 2가지 크게 보면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을 보호한다. 두 가지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22장이 무역정책과 정치경제, 요거는 이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에 관한 일반적인 정치경제학적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정책에서 핵심은 20장, 21장. 관세와 비관세. 요게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7편이 참 포괄적이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경제성장, 수출 주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외, 수출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살피는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이 글로벌리즘, 지역주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5급 공채나 외교원에서 주로 시험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다? 무역 이론, 무역 정책 20장과 21장 여기까지야. 그 뒤에는, 그렇죠? 그 뒤에는 우리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근데 외교원일 때, 그죠? 통합론, 여기서 혹시 살짝 연계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그래서 일단 우리 요번 순환 과정에서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론하고 정책.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역시 친절한 경제학, 국제경제학 편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다이제스트. 요거는 어때요? 요 김윤진 교수님 핵심 내용을 제가 충실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 강의를 듣는다. 요 자료를 통해서 강의 들으시고 복습은 그걸로 하고 교수님 책 읽고 교수님 책 읽어야 돼. 근데 처음에 읽으면요. 김윤진 교수님 책은 참 불친절해. 막 그냥 척척척척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서 자습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해요. 비전공자나 초수생들이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신 교재는 열심히 읽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경제학, 미시, 거시 공부했던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미시경제학적 개념이 여기서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벽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요거요. 초입 3일간에 해결 가능합니다. 여기다 열심히 기본 개념 잘 보시고 처음에 앞부분에 내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론은 출제 빈도도 국제 수지론에 비해서는 아주 작아요. 출제되는 것도 꽉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여러분이 거부감이 들 텐데 요거 3일 안에 극복한다. 자, 그래서 이제 2부의 무역이론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이죠. 국제경제학, 무역이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될 분석 도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했던 파레토 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이고 또 우리 교수님 책에서도 중간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갔는데 이건 한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수 교환 모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먼저 보충으로 웰페어 이코노믹스 파레토 최적의 문제 그렇죠? 요걸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이제 후생경제학, 미시경제학 공부했을 때 요건 뭐죠?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또 동서고급 막론어 사회주의든 옛날 어떤 경제체제이든지 해결될 문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배 공평성. 그런데 후생경제학에서는 뭐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럼 평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효율성 평가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마련해 주신 분이 파레토 교수님입니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알죠. 기억나시죠? 미시경제학. 자본주의 어때요?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외부 효과가 없고 외부 효과가 없고 한다면 파레토 최적이다.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국제 경제학 할 때 효율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파레토 옵티멀 또는 파레토 이피션시, 파레토 효율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어떤 경제 체제가 자원 배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체제냐 평가하는데 파레토 교수님이 이제 파레토 경제학으로 가보자고요. 파레토 우위, 개선 이런 개념과 파레토 최적, 영어로 파레토 옵티멀, 또 파레토 이피션시 이거 좀 봐야 되죠. 자, 파레토 우위는 뭐였지? 현재 우리가 부존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부존 생산물, 부존 요소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배분된 상태에서 바꿔보자. 그렇죠? 현재 배분 상태를 바꿔보자. 즉 XJ 100개, Y 100개, 노동 100단위, 자본 100단위 이걸 가지고서 XY 생산하고 XY 소비할 때 바꿔보자. 100개라는 제약 조건은 다 주어져 있는데 안에서 A와 B가 나누는 걸 좀 바꿔보고 XY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을 좀 바꿔보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부존은 정해져 있죠. 지금 부존 제약 조건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꿔봤더니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효용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B를 A에 비해서 파레토 개선되었다. 또는 파레토 우위인 배분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용어 정리가. 반대는 뭐겠어요? 누구 한 사람도 효용 증가한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줄어들었다. 그럼 그건 파레토 악화, 파레토 열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파레토 개념 보셔야 돼. 부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분 상태만 바꿔질 때 한 사람만이라도 효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파레토 우위이다. 전제 조건은. 그 대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파레토 최적은 뭐죠? 왕 중 왕이죠. 파레토 우위인 것 중에 우위인 자원 배분 상태. 이거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그럼 배분 상태가 A에서부터 뭐 Z까지 있다고 할 때요. 파레토 우위, 파레토 우위 쭉 챙겨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X가 가장 파레토 우위다. 얘가 파레토 최적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가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걸로 표현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줄어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효용 증가할 수가 없어. 증가하려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효용이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가장 자원 배분이 완벽하게 정말 그 외국 교수님들 책을 보면 beautiful, 뭐 nice 이런 감탄사를 하시는데 이런 파레토 최적 상태, 배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평가의 기준을 만들었다. 파레토 교수님이. 그래서 파레토 최적 기준은 교환의 최적이었죠. 생산의 최적이죠.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었단 말이에요. 교환의 최적, 생산물 생산의 최적, 생산물 구성의 최적.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경제 체제는 완벽하게 효율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지? 파레토 최적이면 아우 바람직하다. 그럴까요? 바람직하다는 것은 효율적이긴 한데 분배 공평성이 그러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다 갖는 것도 최적이었죠. 그래서요. 파레토 이 개념은 효율성만 평가하는 기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남는다. 분배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한 명이 모든 재화 소비 다 하고 한 재화에다가만 요소를 다 투입하는 것도 최적이다. 그래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요. 자, 그래서 흐름은 이렇고 하나씩 봅시다.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그러면 먼저 교환의 최적성부터 보자 이거죠. 교환의 파레토 최적. 이건 뭐지? 아주 단순화시킨 가정이죠. 두 재화 XY를 두 사람이 A와 B 두 사람이 배분받는다고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현재 존재하는 XY를 A, B 두 사람이 나누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게 교환의 최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우리는 특히 분석에 있어서 뭐예요? 그림이 활용된단 말이에요. 파레토 최적 분석에 있어서 그림 분석이 나는 이게 국제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 중요한 분석 도구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존이죠. XY 얼마나 각각 있느냐. 그걸 A와 B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죠. 이걸 초기 부존이라고 하죠. 이걸 그림으로 본 게 뭐예요?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였단 말이에요. 박스. 그럼 우리 사회에 이제 XY가 존재하는데 A, 그 다음에 B, 그렇죠? 나눠서 소비하고 있겠지. 근데 A가 XJ 요만큼, YJ 이만큼, B도 XJ 요만큼, YJ 이만큼 전체 총 부존을 나누어 갖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인데 어떻게 했다? 얘를 이쪽으로 회전 이동하죠. 우상방으로 180도 회전시켜서 그림을 끼워 맞춰서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B의 원점이 되죠. 그럼 보죠. 총 부존은 뭐가 될까? 에츠워스 박스의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가 A가 소비하는 XJ, 여기서 여기 있는 B가 소비하는 XJ 총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소비하는 XJ 총량, B가 소비하는 YJ 총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 XJ 수평선이 XJ 총부존, 수직축 Y가 총부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총부존, 초기부존 그림으로 보면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총부존이 되고 요 점이 뭐예요? 초기부존이다. Initial Endowment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지? 총부존은 제약 조건이야.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초기 부존 상태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미시에서 열심히 했었죠. 추억을 되살려서 복습 빠르게 한번 해보자고요. A, X, Y, B, X, Y인데 이니셜 인다우먼트가 여기라고 하자. 자, 어때요? 우리 사회 전체의 X의 총량을 A가 많이 나눠 갖고 있죠. Y제 총량 A가 조금만 갖고 있고요. 이쪽은 그렇죠? 요 선분 길이가 B가 갖고 있는 Y, 요게 X. 그렇죠? 요게 초기 부존이야. 그럼 이 상태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복습 빠르게 해보십시다.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먼저 뭐예요? 초기 부존점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봅시다. 무차별 곡선 그려봐. 그럼 이 점에서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A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미시형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조건, 일반적 조건을 만족하는 무차별, 우하향하고 원점이 볼록하고, 그렇죠? 원점에서 몰수 효용이 높고, 이 조건 그대로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렇다. 그 다음에 B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자. 요점, B의 무차별 곡선은 B의 원점에 볼록하겠죠. 그래서 그려봤더니,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만약에 두 초기 부전점에서 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한다. 그럼 일단 뭐죠?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파레토 최적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초기 부전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렸는데요. 접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가 파레토 최적인 것이에요.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자고요. 접하고 있으면 파레토 최적으로 배분되어 있어. 근데 교차하고 있으면 최적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그러면 파레토 개선, 즉 파레토 우위, 여기 초기 부전점에 비해서 개선되고 우위되는 점은 어디에 있는 점들이다. 어디로 옮겨가면 된다.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불렀죠? 요거를 렌즈 영역이다. 둘 다 볼록한 것이 교차하니까 볼록 렌즈 모양이 생겼죠. 그러면 저걸 우리가 렌즈 모양이라는 말을 교과서에 쓰진 않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저렇게 렌즈 모양이 생겼는데 교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차하고 있는 그쵸, 볼록한 면적 안으로 볼록 영역으로, 그쵸, 자발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자발적 교환이니까 뭐예요? XY 거래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 X가 좋냐? 난 Y가 좋은데. 그래? 서로 바꾸는 거. 자발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다? 지금보다 파레토 우위가 된다 이거지. 영역 안쪽으로. 그런데 하나 볼 때 그 선분을 포함한 거죠. 무차별 곡선을 포함한 볼록인데 요 점은 어때? 이게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볼록 영역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볼록 영역 안쪽으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포함해서 그럼 지금보다 파레토 개선이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만약에 지금 현재 딱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지금 현재가 파레토 최적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갑시다. 자, 안쪽으로 가면 개선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볼게요. A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지금 초기 부전점에서. 그러면 배분점을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쪽으로 옮겨가 보자. 노란 점으로 자발적으로 교환해 보자. 무슨 소리야? A는 X를, 그렇죠, B에게 주고 그 대신 Y를 B에게서 받는다. 이런 교환을 했다 이거지. 근데 이건 뭐냐면 최초 A의 무차별 곡선상이 있었어요. 그때 효용 변화 한번 보시죠. 효용 변화 어떻게 돼? 유틸리티 A는 그대로죠. 그렇죠. A의 무차별 곡선 그대로 선상에 있으니까 변함이 없으나 B의 효용은 증가했을 거다. 왜? 그렇죠. 요 점을 지났다.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됐겠지. 이 점이나 이 점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효용은 그대로지만 B의 효용이 원점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구 효용 줄지 않고
한 사람이 더 증가했으니까 파레토 개선됐겠지. 자, 요번에는요, B의 무차별 곡선상으로 자발적으로 교환해보자. 서로 XY,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A는 B에게 X를 주고, B에게서 Y를 받고,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B의 무차별 곡선상으로 가보자. 파란 점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지? B의 무차별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보세요. A의 무차별 곡선이 어때? 원점에서 멀어졌죠?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이거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확인만 한번 하자고. 파란 점, 즉 B의 무차별 곡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유틸리티 A는 증가했고요. 유틸리티 B는 그대로죠? 그거 파레토 개선이야. 그럼 나머지 한 가지 가능성, 안쪽으로 가보자. 안으로 움직여보자 이거지.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안쪽. 이런 점이나 이런 점으로 갔을 때 보세요. 그러면 안쪽 여기 어디 점을 적을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AL 무차별 곡선은 이동했죠. A의 효용 증가야. B의 효용도 어떻게 될까? 여기 B의 효용도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자고. 빨간 점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 둘 다. 파레토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 가지 결론을 맺어보려고. 그러면 이건 파레토 개선이 됐어. 그러면 최종 파레토 최적 상태는 어디일까? 자, 이거 기억나시죠? 파레토 최적이 되는 것은 어떻지? 자, 여기 노란 점으로 갔다. 여전히 볼록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 무차별선 파목 안쪽으로 이동해 간다. 파란 점으로 갔다. 여전히 볼록 영역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동해 간다. 안쪽으로 해서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역시 안쪽으로 이동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노란 점, 파란 점, 빨간 점에서 볼록 영역이 생겼으니까 안쪽으로 쭉 가다 보면 최종 어떤 무차별 곡선들이 두 무차별 곡선은 서로 접하는 점들이 쭉 나오겠죠. 바로 이런 점들이지. 그럼 이건 어때?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배분점을 여기 보실래요? 빨간 점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A의 무차별 곡선 후퇴했죠? B의 무차별 곡선도 후퇴하게 되죠? 여기서 있다가 다른 점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파레토 열이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에도 효용이 줄어드는 사람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은 어떤 점이다?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는 파레토 최적인 점들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보세요. 요 렌즈라고 그랬어요. 렌즈 안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요거를 연결해 보자 이거지. 요걸 우리는 뭐다? 볼록. 렌즈 안에 코아라고 하자. 요것도 우리가 답안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해한다? 볼록한 용역 안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연결해 놓은 선을 코아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말로 정리해 봅시다. 초기 부전점 여기야. 무차별 곡선 그렸어. 교차해. 그럼 파레토 최적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볼록 영역 안쪽으로 가면 개선. 최적이 되는 점은 옮기고 해서 무차별 곡선 접하는 점, 코아 이동해 가면 파레토 최적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런데 요건 이제 초기 부전점 중심으로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A의 무차별 지도가 쫙 있겠죠. B의 무차별 지도가 쫙 있겠지. 자, 기억나시죠? 그럼 에초스 보울리 박스 안에 두 사람 무차별 곡선 접하는 접점, 요걸 쭉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컨트랙트 커브, 계약 곡선이란 말이에요. 교환의 컨트랙트 커브. 계약 곡선이에요. 자, 그럼 요 얘기 할게요. 아, 그런데 계약 곡선의 특징은 뭐지? 원점에서 출발해. 왜? 여기서는 B가 다 가지고 있어. A는 하나도 소비 안 해. 여기는 B는 하나도 소비 안 하고 A가 다 소비하는 점, 이렇죠? 그래서 이 에초스 박스 안에 계약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됐지. 우리 개념 에초스 보울리 박스, 총부전, 초기부전, 계약 곡선.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 그럼 이 결론 나왔어. 결론은 뭐지? 지금 계약 곡선 상에서 두 사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면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파레토 최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교차한 볼록 영역 안쪽으로 가면 코어 최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 해보자고요. 개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교환의 최적 조건, 요 얘기를 해보게 되면 뭐가 돼? 에초스 보울리 박스 안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계약 곡선상에서 배분이 되면 최적이다.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했어. 그러면 A의 무차별 곡선, B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기울기는 A, MRSXY, B. 요게 교환의 파레토 최적 조건이다. 그림으로 보면 뭐죠? 계약 곡선상이다. 경제적 의미 기억나죠? MRS는 델타 X, 델타 Y잖아요. 그리고 얘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었죠. 예. 의미는 X 하나 늘리기 위해서 Y를 줄이겠다. Y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선호도.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선호도가 A와 B가 서로 같아지도록 배분해라. 그럼 최적이 된다 이거지. 그 사회 구성원들의 XY에 대한 선호도가 같아. 좋아하는 정도가 다 같아지도록. 증명 하나 합시다. 만약에 선호도가 다 같질 않고 이게 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요거는 A가 B보다 X를 더 선호하고 있죠. A의 선호도가 X 선호도가 더 높아. B의 X 선호도보다. 그러니까 최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가 X 선호도 노하니까 더 높으니까 B는 A에게 X를 주고 그 대신 반대가 될까요? Y제로 보면 얘는 Y를 더 좋아하는 사람일 테니까 A는 B에게 Y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레토 개선된다. 파레토 개선된다. 그치? 자, 교환의 최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사는 뭐죠? 그렇죠. 생산의 최적이야. 요건 뭘까? 두 요소, 노동과 자본으로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X제, Y제.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으로 두 가지 X, Y를 생산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까? 적절하게. 이게 생산의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약 조건이 두 재화고
여기는 제약 조건이 요소 부존량이죠. 근데 요거 우리 알죠? 요거 똑같아.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X, Y 생산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때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즉 무슨 소리야?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X 생산한다. 지금 현재 노동과 자본을 요만큼 투입하고 있다. Y제도 생산한다. 이렇게 투입하고 있다. 두 요소, 두 재화만 단순화 가정 상정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죠. Y제 요거를 이쪽으로 180도 회전 끼워 넣자. 그래서 Y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요소 부존량이 되겠지. 노동, 자본, 총 부존이란 말이에요. 현재 노동 부존량, 자본 부존량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초기 부존이 I점이라고 하자. 의미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 전체 총량 중에서 이 선분 길이만큼 X 생산에 투입했고, 전체 자본 총량 중에서 요만큼 자본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다. Y제는 지금 현재 초기 부존점으로 보면, 자, 요것만 말해볼까? 요건 뭐야? Y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 Y 생산에 투입된 자본량.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여기는 뭐예요? X 생산에 투입된 노동. X 생산에 투입된 자본. 그렇죠? 그래서 총 부존과 초기 부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아. 그렇죠? 요소를,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냐, 평가해 봐야 되겠다. 즉, 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느냐, 생산의 효율성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두재와 생산의 등량선을 그려보자. 아이소 퀀티티. 등량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노동과 자본 투입했다 X라고 할 때 이거죠. 등량성, 등량지도, 무처벌 곡선 개념하고 똑같지. 우하향, 원점의 볼록 서로 교차하지 않고 원점에서 멀면 생산량이 많고, 그렇죠? 등량선을 그려보자고요. 그렸는데 두 등량선이 서로 교차해. 그럼 어떻게 돼? 아, 생산 요소를 XY 생산에 비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렇죠? 그렸을 때 만약에 볼록 렌즈 영역이 생겼다? 파레토 최적? 아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초기 부존점 그려봤더니 XY 등량선이 저로 접하고 있더라. 그러면 뭐라고? 그렇죠. 현재 초기 부존점이 아주 효율적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XY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렌즈 영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파레토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렌즈 영역 안쪽으로, 렌즈 안으로 요소 투입점을
바꿔라. 야, 나 X제 생산하는 사람인데 나 말이야, 나 노동을 날 줘. 그 대신 자본 투입은 내가 넣어줄게. 자발적 교환이란 말이야, 이것도. 그렇죠? 렌즈 안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투입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선된다 이거지. 자, 요거 그림 아까 해봤으니까 말로 할게. 여기서 투입하고 있었는데요. 노란 점으로 요소 투입을 바꾸었다. 그럼 어떻게 돼? X제 생산량은 그대로죠. 그러나 Y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왜? 이게 Y 등량선인데 요 점이다. Y 등량선 여기 이동했을 테고 노란 점 이렇게 됐겠지. 그 Y 생산량이 증가했을 거란 말이야. 그 노란 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노란 점으로 가게 되면 X 생산은 그대로지만 Y 생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똑같아. 파란 점으로 요소 투입점을 바꿔보자. 그럼 Y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X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했겠죠. 파란 점으로 투입해. 그러면 X 증가, Y는 그대로야. 그래서 뭐야? 파레토 개선되었다. 안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었지? 이런 점, 이런 점. 안쪽으로. 등량선 그려보면 말이요. X제, Y제 등량선이 둘 다 어떻게 돼? 원점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빨간 점으로 가는 거는 따라서 결론. 렌즈 안으로 자발적 교환 투입하게 되면 어떠하다? 파레토 개선되었다. 그럼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해볼게요. 그래서 개선됐는데 그렇다면 노란 점으로 갔다 아직 볼록하다? 계속 이동해가고 파란 점으로 갔다 아직 개선 안으로 가고 안으로 가고 그러면 최종 파레토 최적이 되는 점은 어디예요?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는 점은 렌즈 안에 코아. 여기로 가면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어. 여기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어때요, 우리? 교환, 소비의 계약 곡선이 있듯이 생산의 계약 곡선도 있겠죠? 뭐야? X제 등량선, Y 등량선이 쭉 접하는 점들이 줄줄이 있겠잖아요? 요걸 연결해 놓은 것이 이게 뭐다? 생산의 계약 곡선이야. 계약 곡선. 그럼 이제 계약 곡선 전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전체 계약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초기 부전점 기준으로 보면 렌즈 안에 코아. 두 무차별 곡선, 두 등량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계약 곡선. 여기로 가면 된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최초 여기가 초기 부전점이라면 최적이 되고 있죠. 여기서 접하고 있었다면 최적이야. 또 원점에서 접하는 것도 파레토 최적이었죠. 원점 접한다는 것은 뭐야? 요 점은 모든 노동과 자본을 오로지 그렇지? X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모든 노동과 자본을 왕창 투입해서 Y만 생산해. Y만 생산하고 여기는 이것도 최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계약 곡선이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 보자고요. 교환의 파레토 최적이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생산의 파레토 최적.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곡선, 컨트랙트 커브라고 하는 것은 두 등량선, A제 등량선, B제 등량선이 접한다. 그러니까 어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기울기 절대제 같고. 자, 이거 기억나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 한계대체이고. 등량선의 기울기는. 오케이. LKX, MRTS, LKY. 같아야 돼. 자, MRTS 우리말로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한계 기술 대체율이란 말이야. 기술 대체율. 그럼 얘는 뭐예요? 노동을 늘리면 자본을 줄여야 되잖아요. 요소 대체 비율이란 말이야. 근데 동일한 등량선 생산이 변함이 없으니까 늘릴 때 줄이는 것은 뭐의 비율이 됐었죠? 자본, 노동의 한계 생산성 비율이 되지. 역이 된단 말이야, 역.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가 되냐. 만약에 2다 그러면 노동 하나 늘리면 똑같은 생산량 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2개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이야. 노동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MRS가 2다. 이건 뭘까? 자본량으로 표시한 X제의 선호도가 되겠죠. 같아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요거 했던 얘기 연습 한번 해볼게.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인데 만약에 X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더 크다. 뭔 소리야? X 부문의 노동의 생산력이 Y 생산의 노동 생산력보다 더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 부문의 노동의 생산력이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Y제에 투입되어 있던 자본을, 노동을 X 부문으로 투입하고, 이게 클 때, 그 대신 자본은 여기가 크니까 자본 투입량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반대로, 만약에 MRTS가 이쪽이 크다 그러면 어때? Y 부문의 노동의 생산력이 더 크게 발휘되니까 여기다가 자본을 주고, 그렇죠? 이쪽의 노동은 그럼 어떻게 할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지? 반대인가? 그러면 K니까 이쪽으로 K 보내고 요거는 그죠? 이쪽이 노동 생산성이 더 그래 미안합니다. L 보내고 요소 대체하게 되면 그렇죠? 생산량이 많아져서 이것이 효율성이 요소 투입에 있어서 개선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공부하고 갈게요. 계약곡선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 이 무역이론에서 특히 요 이제 생산의 계약곡선, 물론 이제 교환의 계약곡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 공부해 볼 게 있어요. 유인물에는 내가 안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실래? L과 K, X 생산하고요. L과 K 투입해서 Y를 생산해. 그때 계약 곡선은 뭐였지? 그렇지? 두 등량선이 서로 접하는 점을 연결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연히도
계약곡선을 그렸을 때 대각선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봐봐. 대각선이면 어때? 대각선상에서 그쵸? 한 개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아서 최적이 되는데 이때 한번 보실래? 요 아이디어요. 요점에서 놓고 볼 때 X제 생산의 요게 뭐예요? 노동 투입량이죠? 자본 투입량이지? KX0라고 할까? LX의 제로. 근데 계약곡선 상에서 만약에 배분점이 투입점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파레토 최적이야. 그런 상태인데 얘가 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럼 이때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 기울기 항상 일정하죠. 그럼 봐봐. X의 생산에서 K, 높이, 밑변, L이 되지. 그러면 계약곡선상 어느 한 점, 여기 원점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자본 노동 비율이 되겠지. X제 생산의 자본 노동 비율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곡선을 구했을 때 직선으로 나온다면 이 점이 변해도 자본 노동 비율이 변치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45도라고 한다면 두 값이 서로 같겠지. 하나 꼭 그대로 투입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말이요. 계약곡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축으로 볼록하게 그렸다고 해봐봐. 그랬을 때 말입니다. 45도 기준선에 비해서 보면 여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노동을 요만큼 투입해. 얘는 똑같은데 자본 투입량이 이때에 비해서 어때요? 더 작죠. 그럼 우리가 계약곡선, 대각선, 직선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이 계약곡선이 X축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어때요? 자본 노동 비율이 얘가 밑변은 똑같은 높이가 작죠? 요때에 비해서 요때 LK에 비해서 요게 작단 말이야. 그러면 45도 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X제는 어떤 재화이다. 생산에 있어서. 그렇지. 노동 집약적인 생산물이다 이거지. 어우, 땡큐. 잘했어. 저 노동 집약이야. 그럼 반대로 원점에서 여기 그려볼 때 그렇다면 요거는 말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Y제는 어때? 직선에 비해서 보면 그렇죠? 노동은 똑같아도 자본이 그러면 Y는 반대가 되지 않겠어요? 자본 노동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Y제는 자본 집약제가 된다. 왜? 노동 이만큼 투입할 때 여기라면 자본을 요만큼 투입했는데 더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생산의 계약곡선을 보면 이 두 재화가 노동 집약제인지 자본 집약제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대각선 중심으로 판단해 볼 때 노동축으로 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졌다면 X는 노동 집약적이다. Y는 자본 집약제가 된다. 이게 나중에 분석할 때 이제 무역이론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떻게 될까? 대각선이 아니라 그렇죠? 노동축에서 볼 때 오목하게 그려졌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실래요? 요거 직선인 경우라고 놓고 보게 되면 노동 투입이 자본 어때?
똑같이 할 수 있겠지. LK가 요때에 비해서 어때요? K가 더 크죠? 그러니까 X는 어떤 재화야? 자본 집약제가 되는 거다. Y는 어떻게 써? Y는 LK가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K가 이때에 비해서 K가 작으니까 이게 작아서 노동 집약제가 된다. 그래서 계약곡선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재화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 무역이라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해서 하나만 더 미리 한번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 볼게요. 이때 말입니다. 계약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X제 생산량이 요점에서 X의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Y제가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동해 간다 이거지. 그럼 보실래? 원점에서 이 기울기가 뭐죠? 자본 노동 비율이 되지. 노동 비율인데 노동 집약제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 그런데 X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게 작다 점점 커져. 여전히 노동 집약제이긴 하지만 자본 노동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요걸로 비교해보면 대각선으로 해보게 되면 여전히 노동 집약제인데 X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요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건 뭐가 돼요? 자본 노동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X가 증가하잖아. Y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죠. X 증가하고 Y 증가할 때. 그럼 Y로 놓고 보면 Y가 뭐예요? 자본 집약제인데 자본 집약 정도가 점점 더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요거 선상에서 볼 때 X는 노동 집약, 자본 집약제인데 이렇게 생겼을 때 X 생산 증가하게 되면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Y가 그러니까 X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요건 작아지게 되더라. 그냥 한 번만 생각하고 지나가. 아, 이게 그렇죠? 자본 노동 비율의 정보를 우리가 놓고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생산의 최적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볼 게 있죠. 뭐지?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죠. 이게 이제 국제무역 이론의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의 최적이다. 자, 이거 기억나세요? 여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자, XY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투입했을 때 계약곡선이 도출이 됐지. 계약곡선이란 두 등량선이 서로 접하는 점들 연결이야. 그러니까 두 재화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곡선상 각 점에서 모두 다 어때? 8도 최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요소를 몽땅 다 Y만 투입해도 최적이 되고
X에 투입해도 최저이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산의 최적으로부터 어때?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를 도출해야 되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우리말로 생산 가능성 곡선이란 말이에요. 의미는 모든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완전 고용되어 있고 그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게, 그럼 이 상황에서 해보게 되면 A, B, C, D, E 그러면 보세요. A점은 어떤 점이야? 모든 요소를 몽땅 Y에만 투입했죠. X 제로야. B는 요거보다 이제 생산량이, 그쵸? X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겠죠. C, D 가다가 이 점은 어떤 점이야? 모든 요소를 다 X만 생산하는데 투입했을 때 최대 생산, 요걸 연결해 놓은 것이, 그쵸? PPC다 이거지. 우리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생각해본다. 만약에요, 현재 노동과 자본을 계약곡선상이 아닌 초기 무전점 여기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해? 계약곡선으로 보면. 가능성 곡선으로 보게 되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일 때 이쪽으로 계약곡선 코어 옮겨가게 되면 둘 다 생산량이 증가하든지 어느 한쪽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8도 개선이 되는 거야. X만 증가하든 Y만 증가했다. 둘 다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B급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뭐가 될까? 그렇죠. 렌즈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요소 투입점을 저렇게 렌즈 영역 안으로 가져가게 되면 PPC로 보게 되면 여기서 수직 수평선 우측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렌즈 안에 코어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지? 코어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여기 이 점으로 갔다. 여기서는 여기에서 B 요 선상으로 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생산의 최적으로부터 이렇게 PPC가 도출이 됐고 몇 가지 개념을 이렇게 보시자 이거지. 자, 그런데요. 생산물 구성의 최적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지고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이야.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맥시마이즈 소셜 웰페어죠.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억나시죠? 후생을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 원래 무차별 곡선은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죠. 인디비주얼 A, B, C 갑돌이 을순이.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죠. 사회 전체여서 이걸 우리가 Social Indifference Curve라는 개념. 의미는 시그마 개별 소비자들의 무차별 곡선 수평합한 어떤 개념이다. 근데 개인이 원점에 볼록하니까 얘도 원점에 볼록할 거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까? 생산물 구성이 최적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의 무차별 곡선 수평합한 것이다. 그러면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PPC가 제약 조건이야. 무차별 곡선 접점이죠. P,
PPC 곡선의 기울기하고 Social Indifference Curve 기울기 접하는 점에서 그렇지. 사회 후생이 최대가 될 거다. 그치? 그럼 공부합시다. PPC 기울기가 아까 이렇게 나왔었네. PPC 기울기가 뭐죠? MRT란 말이야. 한계 변환율. 한번 해볼까? 요건 뭐야? PPC 선상에서 델타 X, 델타 Y야. 그쵸? X 늘리면 Y를 줄여야 되죠. 기울기가. PPC 선상에서.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가겠지만 혹시 기억나 이게? 이게 뭐의 비율이지? 한계 대체율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고 한계 기술 대체율은 한계 생산성의 비율이고 얘는 기억 안 나요? 한계 비용의 비율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다뤄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X 늘렸지 MC 곱해 X 늘릴 때 증가한 총 비용 Y 줄여야 되죠. 줄일 때 줄어드는 총 비용이 당연히 같겠지. 한계 효용의 비율이 이렇게 되고요. 경제적 의미는 뭐야? PPC 선상에서 X 하나 늘릴 때 Y 몇 개 줄여야 되냐? 2다. 그러면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죠? PPC 우리 전체니까. 하나 늘리면 2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Y 수량으로 표시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X 하나 늘리면 Y를 2개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야. 무차별 곡선이니까 어때요? 기울기니까 MRS죠? 다만 이건 개인이 아니라 어때? 소셜. 그렇죠? 얘는 소비 대체 비율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계 효용의 비율이 되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물 구성의 의미는 뭐가 돼요? 여기서 해야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런 점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거지 뭐지?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과 이게 뭐야? Y제 수량으로 표시된 사회적인 X제 선호도. 사회적 기회비용하고 사회적 선호도가 같아지도록 생산하면 파레토 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이론에서 이 파레토 최적 개념에 의해서 쭉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모 에초스 볼리 박스 개념 이렇게 챙겨 두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걸 복습을 했는데 교환의 최적은 뭐였죠? 이인 이재화. 두 재화가 있고 두 사람 배분할 때 어떻게 알아? 두 사람의 XY 선호도가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하세요. 근데 이 조건을 그림으로 보면 뭐에 해당해? 에츠워스 볼리 박스 안에 계약 곡선상에서.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고. 생산의 최적은 두 요소를 두 재화 생산에 어떻게 적절하게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해? 한계 X와 한계 기술 대체율 Y가 같아지도록 요소 투입하세요. 의미는
자본제, 이렇게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이지, 노동의 생산성이 서로 같아지도록, 요거는 X의 선호도가 같아지도록. 그리고 그것도 그림으로 보면 어디야? 생산의 파이터 최적을 만족하는 점은 그림으로 보면 계약곡선. 근데 그 계약곡선의 형태에 의해서 정보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재화는 노동집약제다, 자본집약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성의 최적은 생산의 최적으로부터 도출되어진 것이 PPC죠. 제약 조건이야. PPC 하에서 어떻게 해야 사회 후생이 극대화될 것이냐. 어떻게 돼? PPC와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접해야 돼. 기울기 같아야 돼요. 그럼 PPC가 뭐가 돼? PPC의 기울기가 뭐예요? 한계 변환율이죠. 무차별 곡선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 사회적인. 그래서 경제적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 기회비용하고 Y 수량으로 표시한 X 소비의 사회적인 선호도, X제에 대한 선호도가 같아지도록. 그쵸? 빠르게 한번 달렸는데 이거 필수적이야. 기억 잘 나시죠? 얘가 뭐 오락가락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상하면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가서 확인할 것도 없다. 여기 유인물, 그쵸? 우리 미시에 했던 거 그대로 다 카피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미시형작적인 주제의 얘기지만은 이러한 개념 모두 만족하면 최적이다. 이 개념의 한계는 뭐다? 두 가지가 있었죠. X만 생산하는 것도 최적, Y만 소비하는 것도 최적, 또 X만 생산하는 것도 최적, Y만 생산하는 것도 최적이죠. 그렇지? 또 우리가 하나 이론적으로 보면 이거 기억나요?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성 정리였죠. 에로우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것처럼 해놓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장치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개념의 한계는 이것도 최적이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한 사람이 전부 XY 소비하는 것도 파레토 최적이래요. 이건 옳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파레토 개념의 한계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역이론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복습을 했어요. 요거 해 두게 되면 되고, 나중에 이제 국제수지가 한번 나오겠죠. 국제수지론에서는, 국제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ISLM이 기초가 돼. ISLM 분석에다가 그거, 여기서는 파레토 최적 개념에다가 얹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고생하셨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14장. 순수 교환. 무역이론의 단수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어. 가장 간단하게 모형을 상정해 놓고 무역 이익을 분석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